백의종군의 서막 바닷길이 아닌 땅 위에서 태어난 아이. 1545년 음력 4월 28일 서울 건천동현 서울 중구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다. 이름은 순신, 성은 이씨. 훗날 조선이 가장 위대한 장군이라 칭송하게 될 인물 이순신 장군의 삶은 그렇게 소박한 시작을 알렸다. 이순신은 무관의 피를 이어받았다. 그의 집안은 무반 집안이었지만 조선 후기 무반들은 양반 사회 내에서 그다지 존중받지 못하는 처지였다. 특히 문과 중심의 조선 사회에서 무관은 종종 힘만 쓰는 자로 여겨졌고 승진도 느리고 대우도 박했다. 그러나 이순신의 아버지 이정은 그런 시대적 차별에도 아들을 무장으로 키우고자 했다. 어릴 적부터 활쏘기와 말을 익히게 했고 손자병법 같은 병서를 함께 읽으며 장수의 자질을 길렀다. 어린 순신은 고요한 성품과 남다른 집중력을 지닌 소년이었다. 글을 잘 읽었고 무술도 성실히 익혔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책임감이었다. 그는 어릴 때부터 한 번 맡은 일은 반드시 끝까지 해내려는 기질을 보였다. 장난보다 훈련, 말보다 행동이 익숙한 성격이었다. 그의 유년 시절 중 가장 기억할 만한 사건은 11살 무렵의 일이다. 친구들과 함께 놀다 작은 배를 타고 개울을 건넜는데 강한 물살에 휩쓸려 배가 뒤집혔다. 대부분 아이들이 허둥지둥했지만 이순신은 침착하게 구조를 지휘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저 아이는 남달라 하며 주목하기 시작했다. 그의 성장기는 조선 중기의 혼란과 함께했다. 을묘해변 1555년과 국경에서의 여진족의 침범, 왕권 약화와 당쟁이 격화되는 시대. 이런 시대에 이순신은 무과에 도전했다. 그러나 처음 도전에서는 낙심한 채 낚시로 마음을 달래던 시절, 그는 어머니의 말 한마디로 다시 정신을 차렸다. 사람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데 진짜 값이 있다. 너는 순신이다. 믿을 순의 신하신, 백성을 이끄는 사람이 되어야지. 물러날 이름이 아니다. 이 말은 이순신 생애를 지탱한 기둥이 되었다. 이후 그는 다시 무과 시험에 도전했고 1576년 드디어 무과에 급제한다. 나이 32세, 늦은 나이였지만 그에겐 더없이 값진 시작이었다. 첫임지였던 함경도 지역에서 그는 도적 토벌, 국경 수비, 백성 보호라는 세 가지 임무를 맡으며 백의 장군이라는 별명을 얻는다. 흰옷을 입고 백성을 위해 싸우는 장수, 그것이 그의 초심이었다. 이순신의 첫 발걸음은 화려하지 않았다. 오히려 시대의 불합리와 냉대 속에서 단련된 굳건하고 절제된 시작이었다. 그는 아직 바다를 알지 못했지만 그의 내면은 이미 바다보다 넓은 신념으로 채워지고 있었다. 바다를 만나다 여수로 향하는 길. 무과에 급제한 이순신은 함경도 국방 국경에서의 근무를 마친 뒤 1586년 선조 19년 전라자도 병사 휘하의 수군절도사로 임명되었다. 그리고 운명처럼 그는 여수에 부임한다. 이때가 그의 나이 40을 막 넘긴 무렵, 이미 조선의 많은 무장이 전공을 세운 뒤 안락을 도모하는 나이였다. 그러나 이순신은 이제 진짜 싸움을 준비하기 시작한 참이었다. 그가 여수에 도착했을 때 조선의 해안방어는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군선은 낡고 병사들은 훈련이 부족했으며 수군 지휘 체계도 문란했다. 대부분의 수군들은 실전에 투입된 경험조차 없었다. 왜구의 움직임은 날로 거세졌고 일본은 조선을 넘보며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 이순신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여수의 전열을 가다듬기 시작했다. 그는 우선 부패한 지휘 체계를 바로잡았다. 부정한 무관들을 처벌하고
백성의 공무를 착복하던 관리들을 엄단했다. 고지어 낡은 전함을 수리하고 노를 젓는 사공과 병사들에게 직접 훈련을 시켰다. 무기재 정비는 물론 군기강 확립과 군사훈련을 동시에 진행했다. 병사들은 그를 처음엔 두려워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신뢰와 존경으로 바뀌었다. 왜냐하면 그는 단 한 번도 병사보다 앞서지 않았고 단 한 번도 그들의 고생을 외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칼자루만 쥔 장수가 아니라 손에 직접 물집이 잡히는 훈련자로 군과 함께 호흡했다. 여수 앞바다를 보며 이순신은 자주 중얼거렸다. 바다는 사람의 마음과 닮았다. 다 보여주지 않고 다 삼켜버리지도 않는다. 그저 다만 지켜보며 시험할 뿐이다. 이 시기 그는 철저하게 실전 중심의 수군을 재건했다. 특히 그는 거북선의 설계에 주목했다. 이전부터 있던 구조를 더욱 전술적으로 발전시키고 이를 수군 주력 함선으로 채택한다. 육지에서만 싸워왔던 그였지만 바다라는 새로운 전장을 누구보다 빠르게 이해하고 준비했던 것이다. 여수는 그에게 단지 근무지가 아니었다. 조선의 바다를 지키는 최전선이었고 그의 인생을 바꿀 전환점이었다. 수많은 서신과 일지, 전라좌 수영의 기록들을 통해 이순신이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는지 그대는 알 수 있다. 이 무렵 그는 자신의 마음을 일기 형태로 기록하기 시작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난중일기의 시작이었다. 사소한 병사의 안부, 날씨, 조업 상황, 훈련 일정까지 빠짐없이 적었다. 그 속엔 장수의 위험이 아니라 인간 이순신의 두려움, 고민, 책임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는 앞으로의 큰 전쟁을 예감했는지도 모른다. 여수의 바다는 조용했지만 일본의 동쪽 바다에서는 침략의 파도가 일고 있었다. 그리고 몇 해 뒤 일본은 드디어 조선을 향해 칼을 빼든다. 하지만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이 조용한 항구 도시에 역사의 판도를 비바꿀 장수가 서 있다는 사실을. 임진왜란 발발, 불타는 조선, 바다로 향하는 검은 그림자. 1592년 4월 13일 새벽,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15만에 달하는 병력을 이끌고 조선을 침략했다. 대마도에서 부산포로 상륙한 왜군은 불과 보름 만에 조선의 수도 한양을 점령한다. 조선 조정은 혼란에 빠졌고 왕은 개경을 거쳐 의주까지 피난길에 올랐다. 나라 전체가 불타고 무너져 내리는 듯한 절망의 시간이었다. 하지만 그 혼돈 속에서도 단 한 곳 바다에서는 흔들리지 않는 자가 있었다. 바로 전라좌수사 이순신. 그는 전쟁이 발발하기 전부터 이미 모든 전투 준비를 마쳐놓고 있었다. 거북선의 개량은 이미 완료되었고 수군은 전투 훈련을 거듭한 상태였다. 식량과 무기도 정비되어 있었고 그는 병사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격려와 점검을 반복했다. 그래서일까 조선 육군이 무너질 때 바다의 수군만은 아직 싸울 수 있었다. 첫 전투는 옥포 해전이었다. 전쟁 발발 한 달 뒤인 5월 7일 이순신은 옥포 앞바다에서 일본 수군을 만나 싸웠다. 그는 단 한 척의 배도 허투루 움직이지 않았고 적을 뒤쫓기보다 이길 수 있는 장소에서 전투를 유도했다. 결과는 대승, 왜군 함선 26척을 불태우고 단 한 척의 손실도 입지 않았다. 조선 백성들은 드디어 희망을 보았다. 이순신이라는 장수가 있다. 바다에선 아직 조선이 이긴다. 그런 소문은 전국에 퍼져나갔다. 옥포해전에 이어 하포, 적진포, 사천, 당포, 당항포, 율포 등 연전연승. 특히 사천해전에서는 이순신이 직접 거북선을 이끌고 앞장서 싸우며
적장을 저격해 승리했고, 이는 거북선의 존재를 왜군에게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조선 바다엔 용처럼 생긴 배가 있다. 그 배는 화포를 쏘고 연기를 내뿜으며 적을 집어삼킨다. 왜군 병사들은 공포에 질려 거북선을 귀신선이라 불렀다. 하지만 이순신은 승리에 도취되지 않았다. 난중일기에는 전투 다음 날도 병사들의 건강과 전함 점검을 빠짐없이 기록한다. 병졸들이 피로하다. 노젓는 자들의 손에 물집이 가득하다. 양식은 줄었으나 사기가 높다. 내일은 거제도에 정박하여 배를 정비할 것이다. 이러한 그의 철저한 리더십은 단순한 무공의 성취를 넘어 장수의 품격과 백성을 위한 깊은 애정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하지만 이순신도 알고 있었다. 이것은 시작일 뿐, 진짜 전쟁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 그의 눈앞에는 이미 다음 전투, 다음 해전, 그리고 마지막 결전이 펼쳐지고 있었다. 그는 결코 방심하지 않았다. 조선이 육지에서 잃은 것을 그는 반드시 바다에서 되찾겠다고 결심했다. 한산도 대첩바다 위에 그린 하객진의 전설. 1592년 7월 이순신은 전라경상 충청의 수군을 통합한 삼도 수군 통제사로 임명된다. 이는 단순한 진급이 아니라 조선 수군 전체를 지휘하라는 중대한 명령이었다. 그만큼 조정은 그에게 모든 희망을 걸었다. 그 사이 일본은 경상도와 충청도 해안을 넘어 전라도까지 넘보며 바닷길 장악을 시도하고 있었다. 왜군의 목표는 단 하나, 조선의 남해안과 수륙 병참선을 장악해 전선을 한반도 전역으로 확대하는 것이었다. 이순신은 그 움직임을 간파하고 진해 근처 한산도로 함대를 이끌었다. 이곳은 바람과 물살, 지형 모두가 해전을 펼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천혜의 요충지였다. 그리고 7월 8일 운명의 날이 찾아온다. 외장 와키자카 야스하루가 이끄는 일본 수군 73척이 바다를 가르며 한산도 앞바다에 나타났다. 이순신은 이미 적이 이곳으로 올 것을 예측하고 매복을 준비한 상태였다. 그는 자신의 주력 전선을 하객진이라는 전법으로 배치했다. 하객진은 새가 날개를 펼친 듯 부채꼴로 진을 짜 적을 중심부로 유인한 뒤 양쪽에서 동시에 포격을 가하는 전술이다. 이미 수차례 실전에서 익힌 이순신과 그의 병사들은 완벽하게 움직였다. 전투가 시작되자 이순신은 일부 함선을 먼저 투입해 적을 유인했다. 와키자카는 이를 기회로 보고 거침없이 추격했다. 그러나 그것은 이순신이 만든 죽음의 바다로 들어가는 길이었다. 순식간에 조선 수군의 주력선들이 좌우에서 포를 퍼부었다. 거북선은 가장 앞에서 적선을 돌진해 격침시키며 공포의 상징으로 작용했다. 왜군은 사방에서 날아드는 화포에 당황했고 퇴각은커녕 방향조차 잡지 못한 채 하나둘 불타올랐다. 이순신은 조용히 지휘선을 움직이며 전장을 내려다보았다. 학의 날개가 접히는 순간 적의 숨통도 끊긴다. 그 말 그대로 전투는 이순신의 계산 안에서 끝났다. 이 전투에서 조선 수군은 단 3척의 경미한 손실만 입고 일본 수군의 주력선을 포함한 47척을 격침 또는 포획했다. 이 승전은 단순한 전투의 승리가 아니었다. 조선의 바다가 살아있음을 세계에 선언한 순간이었다. 한산도 대첩 이후 일본군은 해상에서의 진출을 더 이상 감행하지 못했고 전라도로의 침공도 완전히 좌절됐다. 이순신은 곧 한산도를 본영으로 삼고 조선 수군의 전열을 더욱 굳건히 다졌다. 그는 병사들에게 고기잡이를 허락했고 주민들에게는
피난처를 마련해 주었으며 해안선을 따라 경비망을 재편했다. 난중일기에는 이런 구절이 남아있다. 오늘 바람이 거세다. 배는 못 나가고 병졸은 어제의 피로에 눕는다. 해는 지고 나는 밤새 바다를 바라본다. 다시 싸움이 오리라. 그는 전쟁을 이기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백성을 지키기 위한 준비를 멈추지 않았다. 한산도 대첩은 그렇게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조선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의 봉화를 바다에 밝힌 전투였다. 바다 위의 방패 거북선과 불멸의 전함들, 한산도 대첩 이후 조선 수군의 위상은 하늘을 찔렀다. 왜군은 더 이상 조선의 바다에 쉽게 발을 들이지 못했고 일본 본국에서도 이순신의 존재는 기이하고 두려운 장수로 기록되기 시작했다. 그 중심에는 단 한 척의 전함이 있었다. 거북선. 거북선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순신이 백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낸 움직이는 요새였다. 선체는 두꺼운 나무판으로 덮여 있었고 그 위에 철못을 박아 적이 기어오르지 못하게 했다. 배 안에는 수십 명의 사수가 화포와 활, 총통을 장착하고 있었다. 선두에는 용머리 장식을 달았고 이 입에서 연기와 포를 동시에 내뿜으며 적의 시야를 흐렸다. 거북선은 단숨에 적선 중앙으로 돌진해 혼란을 유발했고 적들은 그 형체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괴멸되곤 했다. 그럼에도 이순신은 거북선을 과신하지 않았다. 무기는 수단일 뿐이다. 사람의 마음이 없으면 쇠붙이와 같다. 그는 병사들의 사기와 체력, 그리고 지휘 체계의 철저함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 그는 항상 정찰을 철저히 했다. 싸우기 전에 적의 위치, 함선의 방향, 바람과 조류를 파악했다. 단 한 번도 즉흥적인 전투를 벌이지 않았으며 밤마다 장계와 일기를 써서 다음 날의 전략을 계산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전함 하나하나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였다. 화포는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선체는 바닷물에 부식되지 않도록 꾸준히 칠했다. 노를 젓는 군졸에겐 매일 손을 보호할 연고를 지급했고 사수들에게는 명중률 훈련을 끊임없이 시켰다. 이순신은 배를 타는 법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바다를 두려워하지 않는 법을 병사들에게 가르쳤다. 그래서 그의 수군은 그 누구보다도 바다를 잘 알고 바다 위에서 살아남는 법을 체득한 병사들이었다. 수적으로는 왜군에 비해 항상 열세였지만 전투력은 결코 뒤지지 않았다. 그는 수시로 바다를 순시하며 경계를 강화했다. 낮에는 해안 경계선을 점검하고 밤에는 정박지의 불빛까지 살폈다. 이순신에게 바다는 단지 싸움터가 아니라 지켜야 할 백성의 길이었다. 난중일기에는 이런 문장이 있다. 적선이 나타나지 않아도 나는 바다를 떠날 수 없다. 배가 잠들지 않도록 나도 쉬지 않겠다. 거북선은 결국 하나의 상징이 되었다. 그것은 단단한 철과 나무로 만든 배가 아니라 이순신의 신념과 책임이 형상화된 움직이는 신뢰였다. 그리고 그의 준비는 또 다른 폭풍 앞에 고요였다. 왜군은 다시 병력을 집결하고 있었고 조선 조정은 혼란 속에서도 이순신에게만은 절대적인 기대를 걸고 있었다. 하지만 조정 내부의 음모와 시기는 조금씩 그의 발밑을 흔들기 시작했다. 내부의 적모함과 탄핵, 그리고 백의종군. 1593년 이순신은 한산도를 곤영 삼아 조선 수군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었다. 그가 있는 바다에서는 왜군이 감히 넘보지 못했고 백성들은 바닷길을 따라 피난을 가거나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러나 그가 지켜낸 바다는
오히려 조정 내부의 질투와 경계를 불러일으키고 있었다. 당시 조선 조정은 붕당 정치와 권력 다툼이 극심했다. 그 중에서도 권율, 유성룡 등은 이순신을 강력히 신뢰했지만 반대로 이순신의 존재를 위협으로 느낀 자들도 있었다. 특히 원균 같은 무장이자 경쟁자로 평가받던 그는 이순신의 연전연승을 곱게 보지 않았다. 원균은 조정의 고위 대신들과 가까웠고 이순신의 군세가 너무 커진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문제 삼았다. 1597년 제2차 외란의 조짐이 일던 무렵 일본은 다시 대대적인 병력을 규합해 조선을 침공할 준비를 마쳤다. 조정은 부산 근처로 침입해올 왜군을 선제 타격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이순신은 이에 신중하게 대응했다. 정탐 결과 일본 수군이 진을 친 곳은 함정일 가능성이 높았고 무리하게 공격하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었다. 이순신은 정확한 정세 파악 전까지는 함대를 움직일 수 없다고 상소했다. 그러나 이 상소문은 곧 악명을 거역한 패장이라는 누명을 쓰게 된다. 원균은 이를 기회 삼아 조정에 이순신의 무능과 고집을 고발했고 1597년 2월 선조는 분노하여 이순신을 파직하고 체포하게 한다. 벼슬은 빼앗기고 두 팔은 묶인 채로 한양으로 압송된 이순신. 죽음을 각오해야 할 수모였다. 하지만 당시 좌의정 유성룡과 민심을 의식한 대신들의 탄원으로 목숨만은 건지게 된다. 그는 벼슬도 없고 병사도 없는 처지로 전락했지만 나라를 위한 마음은 변치 않았다. 그리고 그는 백의 종군의 길을 자청한다. 흰옷을 입고 병사로 전장에 서겠다는 결심이었다. 그는 더 이상 장수가 아니었지만 전쟁터의 맨 앞줄에서 전투를 수행했고 상처 입은 병사들을 돌보며 군막에서 잠을 청했다. 난중일기에는 이 시기의 기록은 거의 없다. 그만큼 모욕스럽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구절 하나는 남아있다. 내가 이 몸을 다시 군막 안에 두게 되면 이것은 하늘의 뜻이니라. 그리고 그 하늘은 조선을 잊지 않았다. 불과 몇 달 뒤 원균이 이끄는 조선 수군은 칠천량 해전에서 대참패를 당한다. 군함 대부분이 침몰하고 수천 명의 병사가 전사한 끔찍한 패배였다. 바다는 다시 불탔고 조정은 절망했다. 그리고 모두가 외쳤다. 이순신을 다시 불러야 한다. 이순신은 조용히 다시 갑옷을 입었다. 베개는 이제 피로 물들었고 그는 또다시 전라좌수 자리에 복귀했다. 하지만 그의 손에 남은 것은 단 12척의 전선뿐이었다. 그리고 그 12척으로 그는 역사를 다시 쓰게 된다. 명량의 전 12척으로 300척을 맞서다. 1597년 가을 조선의 바다는 다시 암흑에 휩싸였다. 원균의 패전으로 조선 수군은 괴멸되었고 일본은 전라도 해안선을 향해 진군할 준비를 마쳤다. 선조는 마지못해 이순신을 다시 불러들이며 말했다. 전라도 수군은 이제 아무것도 없네. 그대가 할 수 있겠는가? 이에 이순신은 단호하게 답했다. 신에게는 아직 전선 12척이 남아 있사옵니다. 12척, 전선 수백 척을 자랑하던 수군이 이제는 손가락으로 셀 수 있는 숫자에 불과했다. 그 12척을 제외하고는 모두 침몰하거나 불타 사라졌다. 그러나 이순신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다시 전라좌수영에 복귀하자마자 병사들을 모으고 배를 정비했다. 사기는 바닥을 쳤지만 그는 조용한 말투로 병사들을 다독였다. 우리는 아직 싸울 수 있다. 죽기를 각오하면 죽지 않는다. 당시 일본 수군은 도도 다카토라를 중심으로 133척의 전투함과 수백 척의 지원선을 끌고 조선 남해안으로 진출했다. 그들의 목적은 서해
진출, 나아가 조선 조정의 퇴로 차단이었다. 이순신은 그 움직임을 예측하고 명량 해협으로 유인한다. 명량은 울돌목이라 불리는 좁고 빠른 물살의 지형으로 대규모 함대가 움직이기에는 불리한 곳이었다. 그는 지형을 무기로 삼기로 했다. 1597년 10월 26일 명량해전이 시작된다. 초반 전세는 불리했다. 12척의 전선이 300척의 물결 속에 갇힌 듯 보였다. 하지만 이순신은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선두로 나아갔다. 그는 북을 울리고 직접 함선 앞에 서서 적을 맞았다. 적이 많다고 두려워 말라. 바다를 아는 자가 이긴다. 바닷물이 거세게 일렁이기 시작했고 일본군의 대형 전선은 조류에 떠밀려 충돌하기 시작했다. 그 틈을 노리고 이순신은 적의 기함을 향해 돌격했다. 화포가 적중하자 일본군 진영은 순식간에 무너졌다. 혼란이 퍼졌다. 적군 내부에서도 저 지휘선이 쓰러지지 않는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두려움은 곧 패주로 이어졌다. 3시간 넘는 격전 끝에 조선 수군은 단 한 척도 잃지 않은 채 31척의 적선 격침, 90척 이상 대파라는 대승을 거둔다. 명량해전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절망 속에서 피어난 희망의 상징이었고 이순신이라는 존재의 불멸성을 각인시킨 사건이었다. 난중일기에는 그날의 심정을 이렇게 기록했다. 전선은 12척이여 적은 헤아릴 수 없었으나 천지신명이 도우사 크게 이겼다. 감사하되 교만하지 않고 부끄러워하되 물러서지 않겠다. 명량은 그날 이후 조선 바다의 상징이 되었고 이순신은 죽음을 넘어선 충의 그 자체가 되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만족하지 않았다. 바다는 여전히 전쟁터였고 조선은 아직 위기 속에 있었다. 마지막 전열전열을 가다듬다.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1597년 명량해전의 승리는 조선 전체를 뒤흔들었다. 12척으로 300척을 물리친 기적 같은 승전 소식에 백성들은 다시 희망을 품었고 조정은 놀라움과 감격으로 술렁였다. 하지만 이순신은 조금도 들뜨지 않았다. 그는 냉정하게 말했다. 승리했지만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조선의 바다는 아직 안전하지 않다. 승리의 기세 속에서도 조선 수군은 여전히 열세였다. 전선 수는 늘어났지만 아직도 신척이 채되지 않았고 병사들의 피로는 누적되어 있었다. 무엇보다 식량과 무기의 보급이 절망적으로 부족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순신은 다시 군대를 정비하기 시작했다. 패잔병을 모아 재편성하고 백성들로부터 군량미를 보급받기 위해 스스로 발로 뛰었다. 그는 고을 수령들에게 거듭 편지를 보내며 병사의 식사 한 끼, 화약 한 통을 아꼈다. 이 무렵 명나라가 파병을 결정하면서 조선은 명과 일본의 대리전 양상을 띠게 된다. 조선 조정은 명나라와의 협력에 기대를 걸었지만 이순신은 조선 수군의 독자적인 전투력을 유지하는 것을 더 중시했다. 그는 명나라 수군 장수 진린과 접촉하여 정보를 공유했고 공동작전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하지만 양국의 이해는 완전히 일치하지 않았다. 명군은 해상보다는 육지 전투에 집중했고 수군 운영에는 익숙지 않았다. 그래서 이순신은 명과 협력하되 주도권은 조선이 쥐어야 한다는 전략을 고수했다. 그는 다시 한산도로 기지를 옮기고 병사들의 훈련을 강화했다. 정찰선을 수시로 띄워 일본 수군의 동태를 살피고 매일 작전 일지를 작성했다. 난중일기에는 이 시기 그의 고뇌가 자주 등장한다. 병사들은 지쳐가고 하늘은 흐리다. 전쟁은 끝날 기미가 없다. 내 몸이 무겁고
마음은 더욱 무겁다. 그럼에도 그는 멈추지 않았다. 한 사람의 장수로서 자신의 생애가 끝날 때까지 이 바다를 지키겠다는 각오로 날마다 갑옷을 입었다. 조선의 바다는 그 어느 때보다 위태로웠고 왜군은 여전히 남해안 곳곳에 주둔하고 있었다. 1598년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병세가 악화되자 일본군은 철군 준비에 들어갔고 전쟁의 마지막을 향해 긴장이 고조되기 시작했다. 이순신은 마지막 전투가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병사들에게 말했다. 이제 마지막 싸움이 올 것이다. 살아서 본다면 그것이 다행이요. 죽더라도 이 바다 위에서 죽는다면 후회는 없다. 그는 준비했다. 전투를 그리고 운명을. 노량의 전 죽음을 넘어선 충의의 결전. 1598년 9월 일본에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이에 일본군은 조선에서의 철수를 결정했고 육지와 바다에서 동시에 철군 준비를 시작한다. 그러나 일본군은 단순히 떠나는 것이 아니었다. 철수를 방해하는 조선명 연합군에 대한 마지막 공격도 준비하고 있었다. 이순신은 철수하는 적을 끝까지 추격해야 한다는 전략적 판단을 내렸다. 그는 명나라 수군에 질린 장군과 힘을 합쳐 경상도 남해안의 노량 앞바다에서 마지막 결전을 준비한다. 1598년 11월 19일 밤 노량의 해협은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했다. 하지만 이순신의 감각은 그 적막을 결코 평온이라 여기지 않았다. 그는 병사들을 깨워 전투 준비를 명령하고 새벽이 밝기 전 조용히 함대를 이동시켰다. 새벽 2시경 수면 위를 가르며 적함의 물살이 감지된다. 300여 척의 일본 전선이 노량을 빠져나가려는 순간이었다. 이순신은 기다렸다는 듯 포화를 퍼부으며 적을 가로막았다. 불빛이 번쩍이고 포성이 바다를 가르자 일본 수군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다. 거친 조류와 좁은 해협이 겹쳐 적들은 진영조차 유지하지 못한 채 뒤엉켰다. 조선명 연합군은 사방에서 적을 포위하고 격침하기 시작했고 이순신은 늘 그래왔듯 지휘선 가장 앞에서 진두지휘했다. 그 순간 비극이 다가왔다. 일본군의 조총이 날아들었고 이순신은 왼쪽 가슴 아래에 총탄을 맞는다. 함선이 크게 흔들리고 곁을 지키던 조카 이완과 장수 송일입이 그의 몸을 붙잡았다. 그는 고통의 몸을 떨면서도 마지막 명령을 내린다. 싸움이 한창이니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병사들은 장군이 쓰러졌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가 남긴 지시대로 움직였다. 포격은 계속되었고 함선들은 명령에 따라 적을 밀어붙였다. 이순신이 쓰러진 이후에도 조선 수군은 혼란 없이 적을 압도했다. 전투는 6시간 이상 계속되었고 적선 200여 척이 격침되었으며 적의 대장 시마즈 요시히로는 가까스로 도주했다. 전투가 끝난 후에야 조선은 장군의 죽음을 알게 되었다. 그는 단 한 번도 적에게 등을 보이지 않았고 끝내 자신의 바다, 자신의 조국, 자신의 신념을 지킨 채 노량 앞바다에서 영면했다. 그의 시신은 곧바로 전라남도 아산으로 옮겨졌고 수많은 백성과 병사들이 그의 장례식에 참여했다. 난중일기는 그의 사망 직전 이렇게 끝을 맺는다. 오늘도 바다는 거칠다. 병사들은 싸움에 지쳤다. 나도 지쳤다. 하지만 나는 오늘도 갑옷을 입는다. 이순신은 그렇게 갑옷을 입은 채로 세상을 떠났다. 전장에서 죽기를 원했고 그 소망대로 바다 위에서 생을 마감했다. 불멸의 이름 그가 남긴 것들. 1598년 11월 19일 조선 바다의 방패였던 장군 이순신은 노량해전에서 쓰러졌다. 그의 죽음은 단지
한 장수의 죽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조선을 지탱하던 정신의 기둥 하나가 무너진 것이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죽음 이후 조선은 평화를 맞이하게 된다. 도요토미 히데요시 사망으로 인해 일본군은 철수하고 임진왜란은 7년 만에 막을 내린다. 그러나 그 7년의 시간 동안 조선을 지켜낸 가장 단단한 존재가 누구였는지를 사람들은 너무도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이순신, 벼슬은 삼도수군 통제사였지만 사람들은 그를 바다의 왕, 충무공이라 불렀다. 그는 전장에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었다. 전투에서 단 한 척의 배도 헛되이 잃지 않았으며 단 한 번도 적에게 등을 보이지 않았다. 그가 남긴 것은 단지 전공과 전술이 아니었다. 그의 난중일기, 그 속에 담긴 기록은 그가 어떤 장수였는지를 넘어 어떤 인간이었는가를 보여준다. 병사들의 식량이 줄어들었다. 나의 몫을 덜어 그들에게 나누었다. 밤새 파도가 거세니 배의 안 병사들이 잠을 이루지 못한다. 그들을 위로하며 등을 두드렸다. 이순신은 병사를 도구로 대하지 않았다. 그는 병사 하나하나를 살아있는 목숨으로 나라의 버팀목으로 여겼다. 그래서 병사들은 그를 따라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백성들은 그를 믿고 살아갈 희망을 얻었다. 그의 전술은 시대를 앞섰고 그의 정신은 시대를 초월했다. 하객진, 거북선, 해류와 조류를 이용한 유도 전술까지. 그의 전략은 단순한 군사 기술이 아니라 자연과 인간, 지형과 심리를 모두 꿰뚫은 통찰에서 나왔다. 죽음 이후 조정은 그를 충무공에 봉하고 아산에는 그의 사당과 묘소가 세워졌다. 수많은 백성들이 그의 초상 앞에 머리를 조아렸고 장수들은 그의 일기를 가슴에 품고 다녔다. 오늘날 우리는 그를 성웅 이순신이라 부른다. 그 이름은 단지 칭호가 아니라 신념의 상징, 나라를 지킨 이의 다른 말이 되었다. 그는 사라졌지만 그의 정신은 결코 지워지지 않았다. 그리고 바다 역시 기억하고 있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칠 때마다 그가 한 말이 되살아난다.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영웅을 기억하다 전쟁 이후 남겨진 이름. 임진왜란이 끝나고 조선은 폐허 위에 서 있었다. 전국은 초토화되었고 백성은 굶주렸으며 왕조는 체면을 잃었다. 그러나 혼란 속에서도 사람들의 입에는 하나의 이름이 반복되어 오르내렸다. 이순신, 그는 전쟁 중 절대적인 존재였고 전쟁이 끝난 후엔 전설이 되었다. 선조는 그를 사후에 다시 평가하기 시작했다. 전쟁 중에는 의심과 두려움으로 그를 내쳤지만 노량해전에서의 전사 소식을 들은 직후 그는 깊은 탄식을 내뱉었다. 내가 그를 죽였구나. 그리고 즉시 충무공이라는 시호를 내리고 나라의 공신 1등으로 추서하며 장례를 국가의 이름으로 치르게 했다. 이순신의 유해는 아산 현충사 인근으로 이장되었고 그곳은 시간이 흐르며 백성들이 참배하는 민심의 사당으로 자리 잡는다. 하지만 단순히 무덤을 세우는 것으로 영웅을 기억할 수는 없었다. 조정은 이순신의 삶과 업적을 정리하기 위해 그의 기록물을 수집한다. 그 중심에 있었던 것이 바로 난중일기였다. 이 일기는 단순한 전쟁 기록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전술과 전투의 기술뿐 아니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장군의 고뇌와 슬픔, 책임감과 인간적인 두려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가 얼마나 고통 속에서도 싸웠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싸웠는지를 우리는 그 일기를 통해 다시 배우게 되었다. 또한 명나라 역시 이순신의 죽음을 깊이 애도했다. 질린 장군은 나는
이순신과 같은 장수를 본 적이 없다며 전투 후 그의 영전에 직접 제를 올렸고 명황제는 조선의 보물이라 칭송했다. 시간이 흐르며 이순신은 단순한 장수를 넘어서 도덕과 지혜, 충성과 희생의 상징이 된다. 그를 기억하는 방식도 다양해졌다. 전국의 수많은 학교에서는 이순신의 일화를 교재로 삼았고 조선 후기에는 거북선의 실물 재현과 해전 전술서가 그의 이름으로 제작되었다. 그리고 백성들은 전쟁이 끝난 뒤에도 그의 영정을 마을에 걸어두고 아이들에게 절하게 했다. 그는 죽어서도 나라를 지켰다. 후손들은 그를 단순한 무장이 아닌 나라의 혼, 민족의 정신으로 바라보았다. 그 어떤 권력자도 그 어떤 벼슬도 감히 그를 넘어서지 못했다. 거북선의 진실, 전설인가 과학인가. 이순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상징은 바로 거북선이다. 화염과 연기를 내뿜고 적진을 뚫고 돌진하며 등에는 쇠못을 박아 적이 올라타지 못하게 한 그 배.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거북선은 조선 해군의 상징이자 한국 전통 무기술의 결정체로 회자되고 있다. 그렇다면 거북선은 실제로 얼마나 전설에 가까운 존재였을까? 거북선의 구조와 설계. 거북선은 기본적으로 기존의 판옥선 구조를 바탕으로 설계되었다. 판옥선은 2층 구조의 전투선으로 넓은 갑판과 높은 사격 위치 덕분에 조선 수군이 왜군을 상대로 압도적인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이순신은 이 판옥선에 덮개를 씌웠다. 갑판 위를 완전히 가린 뒤 그 위에 쇠못이나 쇠조각, 철판 등을 설치해 적이 기어오르지 못하게 했다. 이는 일본군이 배에 올라 백병전으로 승부를 본다는 전술을 무력화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배의 머리에는 용머리 조형이 있었는데 이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전략적 기능을 겸했다. 용머리 입에서 연기와 화약, 화염탄이 분사되었고 적의 시야를 흐리며 심리적 위압감을 주는데 탁월했다. 또한 선체 양옆과 전후에는 수십 개의 포구가 설치되어 있어 사방으로 동시에 포격을 가할 수 있는 구조였다. 이는 당대 일본 전선들이 단일 방향 교전에 특화된 구조였던 것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거북선의 전술적 운용. 거북선은 수량이 많지는 않았지만 전략적 타이밍에 투입되어 전황을 결정짓는 돌격형 기압 역할을 했다. 보통은 판옥선이 주력으로 포위를 유도하고 거북선은 적진을 가로질러 혼란을 유발하며 사방에서 포화를 퍼부었다. 특히 사천해전과 당포해전, 한산도 대첩에서 거북선은 적 선단을 분열시키는 키키 역할을 수행했다. 귀신선, 쇠로 된 용이라 불리며 일본군에게는 공포의 상징이 되었다. 그러나 이순신은 거북선을 신비화하거나 과신하지 않았다. 거북선은 적을 혼란케 하는 수단일 뿐 승부는 병사들의 협력과 의지에서 나온다. 그는 거북선을 비밀병기로 보았지만 그것이 전쟁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거북선은 철저히 계획된 전술 속에서 운용되었고 적의 전술을 읽고 예측하는 지휘관의 머리가 없이는 무의미한 도구일 뿐이었다. 거북선에 대한 오해와 진실. 후대에 오면서 거북선은 점차 신화화되기 시작했다. 불을 뿜는 드래곤, 쇠판으로 둘러싸인 철갑선 등 과장된 묘사가 많아졌지만 실제로는 목선 구조를 바탕으로 하되 철목과 화포, 지형 활용이 융합된 전술 중심의 설계물이었다. 실제 유물이나 그림 자료가 명확히 남아있지는 않지만 난중일기와 조선왕조실록, 당시 명나라 기록 등을 통해 그 구조와 기능은 상당 부분 복원되어 왔다. 오늘날 거북선은
단순한 전투함을 넘어 이순신의 지혜, 조선의 기술, 그리고 민족의 저항 정신을 상징한다. 난중일기, 장수의 기록, 인간의 고백. 이순신이 남긴 유산 중 가장 위대한 기록은 단연 난중일기다. 이 일기는 단순한 전쟁 일지가 아니다. 그것은 한 인간이 혼란의 시대 속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분투했던 고독과 절제, 책임의 기록이었다. 난중일기의 시작. 난중일기는 1592년 임진왜란 발발 이후 그가 직접 손으로 쓴 전투일기이자 생활 보고서였다. 이순신은 전쟁 중에도 매일 밤, 전투가 끝난 뒤에도 조용히 붓을 들었다. 피곤에 찌든 손으로 병사들의 상황, 적의 동향, 조류와 날씨, 자신의 몸 상태까지 적어 내려갔다. 밤새 비바람이 거세었고 병졸들은 피로로 쓰러졌다. 나는 배 안에서 밤을 새우며 장계를 쓰고 새벽에 다시 검을 들었다. 그 기록은 전략이 아니라 진심이었다. 지휘관의 외로움, 장수의 고뇌, 그리고 인간 이순신의 내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일기 속의 인간 이순신. 난중일기에서 우리는 완벽한 영웅이 아닌 매일매일 갈등하고 아파하는 한 사람의 인간을 마주하게 된다. 그는 종종 병사들의 고된 삶을 걱정하며 마음 아파했고 어머니의 병환을 걱정하며 잠 못 이루었다. 부하 장수들의 죽음 앞에서는 붓을 놓고 그를 멈추었고 조정의 부당한 명령에는 울분을 삼켰다. 오늘도 조정에서 장계를 거두지 않는다. 내 마음이 답답하여 밥이 넘어가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슬픔은 곧 결의가 되었고 고통은 곧 책임감이 되었다. 이순신은 난중일기를 통해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속마음을 묵묵히 조용히 기록해두었다. 그것은 후대의 누군가가 그를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는 유언 없는 유언이었다. 전장의 나침반, 시대의 거울. 난중일기는 단순한 회고록이나 감상문이 아니다. 그 안에는 조선 수군의 전투 방식, 해양 전략, 군기 유지, 민심 통제까지 당대 군사체계에 살아있는 교과서가 된다. 예컨대 그날의 날씨와 조류, 바람의 방향은 왜 그가 그날 그곳에서 싸움을 택했는지를 설명해 준다. 이는 이순신이 전투를 즉흥적으로 하지 않았으며 철저한 계산과 준비 속에서만 움직였다는 걸 보여준다. 또한 일기 속에는 권력자에 대한 비판도 없다. 그는 모든 억울함을 스스로 삼켰고 조정과 나라를 위해 끝까지 충직했다. 이는 무장이기 전에 국가의 수호자였던 그의 자세를 증명하는 대목이다. 문화유산이 된 고백. 오늘날 난중일기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전쟁 기록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그 일기가 우리에게 두려움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용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준다는 사실이다. 그는 왕이 아니었고 성인도 아니었다. 그는 단지 매일 밤 자신을 다그치며 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한 명의 인간이었다. 세계가 주목한 장수 이순신에 대한 외국의 평가. 이순신은 조선의 바다를 지킨 장수였지만 그의 전술과 철학은 동아시아를 넘어 세계 전쟁사 속에서도 독보적인 위상을 가진 인물로 평가된다. 특히 근대 이후 그의 전쟁 기록과 난중일기가 해외에 소개되면서 전 세계 역사학자, 군사 전문가들은 전설이 아닌 실존한 불멸의 해군 전략가라며 찬사를 보냈다. 명나라가 남긴 기록. 이순신의 존재는 당시 조선을 도왔던 명나라 장수 진린을 통해 중국에까지 알려졌다. 진린은 노량해전 후 이순신의 죽음을 애도하며 그의 시신 앞에 제를 올리고 나는 이 나라에 이보다 나은 장수를 본 적이 없다고 기록에 남겼다. 또한 명나라 조정은 조선이
이순신을 얻은 것은 하늘의 축복이라 하였고 실제로 명의 황제는 그에게 세상의 병마를 이긴 영웅이라는 칭호를 내리며 극찬했다. 일본의 평가, 두려움과 존경. 아이러니하게도 이순신의 명성은 적국이었던 일본에서도 높았다. 에도 막부 시대 사서에는 이순신을 귀신 같은 장수, 한 사람이 천군을 능가했다고 묘사하며 거북선에 대해 흉측한 배가 바다를 가르며 불을 뿜었고 전열이 무너졌다는 전투 기록이 전해진다. 일본은 한산도 대첩 이후 이순신이 지휘하는 바다에는 감히 발을 들이지 않으려 했으며 그의 존재만으로도 전략적 위축을 경험했다. 서양의 제조명 넬슨보다 뛰어난 장수. 20세기 이후 이순신은 서양 군사학자들에게도 주목받기 시작한다. 특히 미국 해군대학, 영국 왕립해군 사관학교 등에서는 이순신을 해전 전략 사례로 강의하며 넬슨 제독과 자주 비교했다. 영국의 군사 역사학자 조지 알렉산더 볼드윈은 이렇게 말한다. 이순신은 전함수에서도 자원의 양에서도 정치적 지원에서도 불리했으나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았다. 그는 군사 전술과 도덕적 리더십 모두에서 넬슨보다 더 뛰어난 평가를 받아야 마땅하다. 미국 해군의 역사 전문가 브라이언 블루먼탈은 난중일기를 영어로 번역한 뒤 이렇게 평했다. 그의 일기는 감성적이고 철학적이며 무엇보다 실전 지휘관의 내면을 보여준다. 전쟁의 기술과 인간의 고통이 이토록 밀착된 기록은 인류사에서 드물다. 세계 군사 교과서에 오른 이순신. 오늘날 이순신은 전 세계 해군 사관학교의 필도 인물로 자리매김했다. 기동전의 원형을 완성한 지휘관, 병력 열세를 전략으로 극복한 모범 사례, 윤리와 리더십을 동시에 구현한 장군. 그는 전쟁은 기술이 아니라 신념이라는 진리를 증명한 인물로 기억된다. 전설이 아닌 교훈이 된 존재. 이순신은 이제 조선의 인물을 넘어 인류의 위대한 리더 중 한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다. 그의 싸움은 단지 조선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그가 남긴 말과 기록은 전 인류가 배워야 할 정신의 유산이 되었다. 그를 기억하는 것은 곧 두려움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용기, 절망 속에서도 빛을 내는 지혜, 그리고 죽는 날까지 나라를 생각한 헌신을 기억하는 일이다. 충무공 정신 한국 현대사 속의 이순신. 이순신은 조선의 장수로 태어나 시대를 초월한 상징이 되었다. 그가 남긴 전적은 역사책 속에서 빛나지만 그가 남긴 정신은 오늘의 대한민국 속에서도 살아 숨쉬고 있다. 국가의 정신으로 거듭난 충무공. 광복 이후 혼란 속의 대한민국은 잃어버린 정체성을 되찾기 위해 역사 속에서 위인을 다시 찾기 시작했다. 그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 바로 이순신이었다. 1945년 광복 이후 국민 영웅을 필요로 했던 시기, 1950년 6.25 전쟁 당시 국민들에게 용기와 정신적 버팀목을 주었던 상징, 그리고 1960년도에서 70년대 산업화와 군사 정권기, 충성과 희생의 대명사로 부각. 이순신은 정치적 이념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통합된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해군의 정신적 뿌리. 대한민국 해군은 창설 초기부터 이순신을 군의 이상적 모델로 삼았다. 주요 해군 기지와 함정에는 충무공함, 한산도함 같은 이름이 붙었고 해군사관학교 교정에는 이순신 동상이 중심에 우뚝 서 있다. 해군 장교들은 이순신의 난중일기를 낭독하고 매년 한산대첩 기념식을 통해 그 정신을 되새긴다. 그에게 배운 것은 단순한 무력의 힘이 아니다. 신뢰의 절제, 헌신, 전략, 민심, 바로 장수가 갖춰야 할 모든 덕목이었다. 교육과 문화 속의 이순신. 이순신은 한국 교육에서
가장 많이 배우는 인물 중 하나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교과서 곳곳에 등장하며 국어, 역사, 윤리 등 다양한 과목에서 인용된다. 그는 어린이에게는 정직한 영웅, 청소년에게는 불굴의 전략가, 어른에게는 책임을 다한 지도자로 기억된다. 영화 명량, 한산,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 등 수많은 콘텐츠에서도 그는 국민의 자부심으로 그려졌으며 흥행 성적은 늘 국민이 얼마나 그를 기다리고 있었는가를 증명했다. 이순신은 국가 브랜드 그 자체이기도 하다. 한국은행의 100원 동전에 새겨진 초상, 충무공 이순신함, 군사장비, 보온 프로그램의 상징. 이순신의 이름은 신뢰, 강인함, 전략, 애국을 의미하는 가치 있는 이름이 되었다. 이순신과 리더란 무엇인가? 이순신은 단지 칼을 든 장수가 아니었다. 그는 수백 명의 병사, 수십 척의 함선을 이끌고 나라 전체의 운명을 등에 진 리더 중의 리더였다. 그의 리더십은 오늘날 군대뿐 아니라 기업, 학교, 공공조직 등에서도 본보기로 삼고 있다. 말보다 행동, 솔선수범의 리더. 이순신은 언제나 병사보다 앞에 섰다. 전투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포문을 열고 배가 흔들리면 직접 노를 잡았다. 병사들에게 죽음을 말할 자는 먼저 죽음을 보여야 한다. 그는 복잡한 이론이나 회의가 아닌 현장에서의 모범으로 부하의 신뢰를 얻었다. 그래서 그가 명령을 내리면 그 누구도 따지지 않고 따라 나섰다. 정확한 판단, 냉철한 전략가. 이순신의 전투는 결코 감정적이지 않았다. 그는 싸우기 전에 풍향, 조류, 적의 심리, 병사 상태까지 계산했다. 전술이 아니라 전장을 과학처럼 분석한 것이다. 한산도 대첩은 지형 분석의 결정체였고 명량해전은 물살과 협곡을 이용한 심리전이었다. 그는 항상 싸울 수 있는 조건에서만 싸운다는 철칙을 지켰다. 이것이 곧 무모함과 용기의 차이를 구분하는 리더의 기준이었다. 책임의 화살은 나에게 헌신하는 리더. 실패한 부하를 꾸짖기보다 그 원인을 자기 반성에서 먼저 찾았다. 함대가 지치고 사기가 떨어졌으니 이는 모두 내 준비 부족 탓이요. 내 지위의 한계이다. 그는 상벌을 분명히 하되 사람을 잃지 않는 리더였다. 그래서 병사들은 그를 위해 목숨을 걸었고 그의 부재의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정서적 중심이었다. 말없는 충성, 권력과의 거리 두기. 이순신은 조정에서 수없이 억울한 대우를 받았지만 한 번도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하지 않았다. 억울한 탄핵에도 변명하지 않았고 백의종군 중에도 조정을 향해 단 한마디 불경도 없었다. 그는 자신의 자리를 사심 없이 바라보는 자세를 통해 권력에 휘둘리지 않는 묵직한 리더의 모습을 보여줬다. 위기 속에 침착함 동요하지 않는 리더. 명량해전 전날 조정의 명령이 뒤바뀌고 병력 대부분이 패주한 상황에서도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아직 12척이 남아 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외친 그 한마디는 조직 전체를 다시 일으키는 힘이 되었다. 그의 침착함은 부하들에게 이성적인 판단을 가능케 했고 혼돈 속에서도 질서를 만들어냈다. 그를 기리는 방식, 동상, 사당, 기념사업의 의미. 이순신은 죽어서도 살아있는 인물이다. 그의 정신은 책과 교육, 영화 속에 살아있고 그의 형상은 도시의 중심과 바다의 끝자락에 서 있다. 대한민국 곳곳에는 이순신을 기리는 기념 공간이 존재하며 그 하나하나에는 단순한 추모를 넘은 국가적 기억의 의지가 담겨 있다. 광화문 광장의 이순신 동상, 서울의 중심 광화문 광장, 그곳에 우뚝 서 있는 충무공 이순신 동상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마주치는 국가 상징 조형물이다. 1968년 4월 27일 박정희 정부 시절 처음 세워졌으며
국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혼란스러운 시국 속에서 정신적 지주로 삼기 위한 상징적 공간이었다. 오른손엔 검을 들고 왼손엔 장계를 든 이순신 장군. 발 아래는 거북선 모양의 받침대와 해전 지도가 새겨져 있다. 이 동상은 단지 위인 조각상이 아니다. 서울 한복판에 국민의 결속과 희망을 상징하는 정신의 조형물이다. 현충사 이순신의 고향에 세운 사당. 충청남도 아산시에 위치한 현충사 센종츠는 이순신의 생가 근처에 자리한 국립사당이다. 1666년 숙종 때 처음 건립된 후 일제강점기에 철거되었다가 광복 후 다시 복원되었고 지금은 국가가 직접 관리하고 있다. 현충사에는 이순신의 영정과 위패, 난중일기 원본 일부, 유품과 전투기록 등이 보존되어 있다. 매년 4월 28일 이순신 탄신일에는 충무공 탄신제가 열리고 전국 각지의 시민과 학생들이 모여 그의 삶과 정신을 되새긴다. 한산도 제승당 승리의 현장, 그를 기억하다. 경상남도 통영시 한산도에는 이순신이 삼도수군 통제사로 주둔하며 한산도 대첩을 이끈 본영 제승당이 있다. 여기에는 당시 전투를 지휘하던 진영의 모습이 재현되어 있으며 바다를 내려다보는 절벽에는 수세미산 인세미산이라는 그의 글귀가 남아있다. 물의 형세가 산을 두른 듯하고 사람의 형세도 산을 두른 듯하니 승리는 이미 결정됐다. 이곳은 단순한 기념지가 아니라 이순신의 전략적 사고와 자연관, 군사 철학을 느낄 수 있는 산교육장이다. 이순신과 후손들 가문이 지킨 충과 명예, 후손이 지킨 현충사. 이순신의 묘역과 사당은 후손들의 정성으로 유지되었다. 특히 아산의 현충사는 조선 후기로 갈수록 후손들이 중심이 되어 보호하고 제사를 이어갔다. 조선 후기에 이르러 정조는 충무공 가문에 다시 정통 제사를 이어갈 수 있는 특례를 부여했고 후손들은 300년 넘게 무봉사라는 전통을 잇는다. 이는 자손이 끊긴 후에도 조상이 잊히지 않도록 사당을 유지하는 봉사 제도였다. 조선 후기 사회의 충무공 가문. 조선 후기 충무공 후손들은 벼슬보다는 충절의 상징 가문으로 존경받으며 기교적 조용히 살아갔다. 이들은 전란 속에서 수많은 사대부가 타락하거나 권력에 아부하는 것과 달리 청빈과 절제를 유지하며 충무공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살아갔다. 가문을 통해 전해지던 난중일기 일부는 이순신의 후손들에 의해 조선 후기에 다시 정리되었고 일제강점기에도 이를 숨겨 보존한 덕분에 지금까지 온전히 전해질 수 있었다. 충무공 후손들은 인터뷰나 기념사에서 자랑스러운 가문이라기보다 늘 긴장되는 이름이라 말한다. 우리는 할아버지의 그림자를 이기지 않으려 합니다. 대신 그 그림자가 사라지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들은 이순신처럼 살 수는 없어도 이순신을 기억하게 하는 사람은 될 수 있다는 사명을 안고 살아간다.